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체 제작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디자이너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옷을 사랑하는 소녀였고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엄마가 대형 쇼핑몰에서 옷 장사를 하셨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건지 아무튼 저는 패션 분야의 일을 오늘날까지 하고 있어요. 패션뿐만이 아니라 창작하는 일을 하다 보면 때론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죠. 누군가의 작품이 욕심이 나서 베껴보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가 내 작품을 도용하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는 후자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얘기해보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답니다. 제가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 학과를 졸업하고 패션계에 취직을 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친외삼촌도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민영아, 너도 이쪽 일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거잖아? 그러려면 안목을 많이 넓혀야 오래 살아남는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안목을 넓혀가야 해. 저의 삼촌은 패션 분야에서 전통 코스를 밟은 분이시죠.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했고 잠시 유학도 다녀왔고 대기업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지금은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계세요. 하루는 백화점에 갔다가 외삼촌을 만났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그동안 전화통화만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너무나 반가웠죠. 삼촌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왔다면서 같이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없으니 맛있는 걸 사 먹으라며 지갑을 열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참,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삼촌하고 같이 점심 먹을 분은 네가 불편하지 않을 뿐이야. 그분도 네가 불편하지 않을걸? 그분은 패션업계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이고 삼촌 대학 동문이자 절친. 아마 대화가 잘 통할걸? 그렇게 저는 삼촌을 따라서 식사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촌과 점심 약속을 한 디자이너분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패션 전공하고 있는데 조카야. 같이 자리에도 안 불편하지? 불편하긴. 날 몰라? 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 사실 저는 이분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분이 먼저 저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씀을 드렸죠. 삼촌하고 절친이라는 분이 이분이셨어요? 퍼플 디자이너시잖아요. 저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팬이에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디자이너분은 패션계에서 별명이 퍼플 디자이너로 통하죠. 작품의 보라색 계열 중에서도 퍼플 색상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죠. 보라색이면 보라색이지 보라색 중에 퍼플 색상은 뭐냐 하겠지만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다 보니 같은 보라색 중에서도 바이올렛 색상, 퍼플 색상 등을 구분하죠. 저는 마침 제 가방 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다이어리 속에 퍼플 디자이너의 인터뷰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여러 지면을 할애한 인터뷰도 아니고 작게 나온 박스 기사 정도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분이시라 인터뷰 기사만 노련해서 다이어리에 넣어 가지고 다녔죠. 대중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 꽤 알려진 디자이너시죠.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동경했어요. 고등학교 때 진로를 패션 쪽으로 정해서 그때부터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님을 알게 되었고요. 선생님처럼 저도 일하고 싶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저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띡 하고 오더군요.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던 문자였어요. 저는 너무나 좋아서 방방 뜨고 말았어요. 삼촌, 나 합격이래. 대기업 패션회사 신입사원으로 합격했대. 삼촌도 좋아하고 퍼플 디자이너님도 축하한다면서 저를 격려해 주었죠. 밥 먹던 자리가 갑자기 축하의 자리가 되어서 분위기는 더욱 업이 되었죠.
저는 대기업 패션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취업해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퍼플 디자이너가 그날 저를 굉장히 좋게 봤더라고요. 어느 날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퍼플 디자이너가 또 셋이서 밥 한번 먹자는데? 시간 언제 괜찮니? 그렇게 다시 퍼플 디자이너와 식사 약속이 잡혔죠. 그런데 이번엔 퍼플 디자이너가 자신의 아들을 약속 자리에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제 아들이에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나 안 됐어요. 한국에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핫한 곳을 민영 씨가 좀 소개해줘요. 이 녀석이 아주 쓱맥이어서 내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면서 퍼플 디자이너는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저와 데이트를 하라고 하더군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 후로 퍼플 디자이너 아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이 사람은 유학 후 한국에 정착했고 패션 잡지 기자로 취업을 했죠. 저는 이 사람과 3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꼬리내버렸어요. 제가 퍼플 디자이너의 며느리가 된 거죠. 결혼을 하고 출산 전까지 저는 다니던 패션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출산과 함께 정들었던 회사를 퇴사해버렸죠. 제 뜻 반, 시어머니 뜻 반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옷 장사를 해서 학교 갔다 오면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엄마들이 학교 앞으로 우산을 가져오는데 저는 비를 쫄딱 맞고 집까지 달려갔어요. 그때 얼마나 쓸쓸했는데요. 그래서 내 아이는 꼭 혼자 두지 말자 생각했어요. 물론 애가 좀 크면 다시 디자이너 일 시작할 거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공감해 주셨어요. 나도 그랬다. 일하느라 우리 아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했어. 그게 아쉽더라고. 네가 그러고 싶다면 아이 키우고 그리고 언제든 내 회사로 들어오너라. 두 팔 벌려 환영하마. 그렇게 저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회사로 들어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 종일 일하진 않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만요. 시어머니가 배려를 해주신 거죠. 다시 재취업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그간 육아를 하면서 생각해놓은 디자인과 또 새로운 의지가 쏟아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존경하는 퍼플 디자이너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니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저는 최선을 다하자 마음먹었죠. 그런데 디자이너로서 시어머니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제가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존경하던 퍼플 디자이너의 모습이 와르르 깨지고 말았어요. 이건 뭐 거의 성격 파탄자 수준이더군요. 직원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직원들은 왜 이런 걸 참고 넘어가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이 직원들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길들여져 있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협박이 희한하게 먹히고 있더군요. 회사 내에 서 있었던 일들을 밖에 나가서 왈가왈부하면 디자이너 업계에 발도 못 디디게 매장시켜버릴 거야. 나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인 거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가 패션계 바닥에서 발도 내딛지 못할 만큼 매장당한 사례가 있어서 직원들은 시어머니에게 끽소리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더 웃긴 건 패션계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는 실장님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타사의 작품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실장은 어느 회사에든 존재하는 파트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유독 이 모니터링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더군요. 이 모니터링하는 실장님에게 카피를 강요하면서 동시에 카피 상품이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도 뻔뻔스럽게 하더군요. 만약 이 상품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네 책임이야. 왜냐하면 이런 것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모든 창작은 카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알아들어? 하는 식으로 가스라이팅도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엄청 실망을 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상도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육아 중에 스케치해두었던 디자인들을 회의 시간에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직원들의 평이 아주 좋았어요. 힘든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스케치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름 뿌듯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해서 보니 어제 회의 속상에서 보여주었던 제 디자인을 시어머니가 마치 자신의 디자인인 걸로 업계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실장님이 밤새 작업을 했더군요. 제가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창작을 카피하는 건 디자이너의 수족을 잘 나가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고쳐나가자고 회의 석상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패션 디자이너계의 데모 얼굴을 짓밟았다면서 저를 직원들 앞에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더러 카피를 했다는 거야? 아니 최 디자이너, 그게 말이 돼? 아니 내가 누군지 몰라? 알면서도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한낱 걸음마 단계인 최 디자이너 작품을 내가 표절했다고? 넌 우리 회사 디자이너이기 전에 내 며느리라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니? 정말 실망이다. 넌 내가 부리는 디자이너로도 실망이고 내 며느리로도 실망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고는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런 점들을 고쳐나가자고 말하는데 직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제 말을 동의를 하지 않더군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고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해서 일하더군요. 시어머니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기 싫으니까 회사를 관두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하더군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만약 카피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승승장구하셨겠어? 좀 릴렉스 해줘봐. 당신 아이 낳고 키우면서 좀 꼬인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 그 연장선인 것 같아. 조금만 더 여유를 갖자. 그러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해? 이 바닥은 원래 이러니? 됐다. 더 이상 말을 말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보란 듯이 시어머니 회사를 나와서 제 이름을 건 자체 제작 개인 패션 쇼핑몰을 열었어요. 사실 이건 저의 오래된 꿈이었죠. 더 많은 경험들을 쌓고 자본도 넉넉해지면 40대 초반쯤에 실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바로 실천에 옮겨버렸죠. 마침 친정엄마가 오래 하던 옷가게를 정리했고 제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자신의 지분을 좀 넣어도 되냐면서 목돈을 주셨거든요. 남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을 저질러서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에게 반항심이 더 커서 일을 저지르는 걸로 보더라고요. 엄마 보란 듯이 꼭 일해야겠어?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큰일을 벌여도 되는 거야? 나는 옷 하나 사더라도 당신한테 물어보고 사잖아. 난 작은 것도 그렇게 상의를 하는데 당신은 대체 이게 뭐야?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당신과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두고 창업을 했다면 당신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남편은 도저히 제 기분과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창업한 이유를 몰라? 내가 어머니 회사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 어머니하고 나는 가치관이 달라. 그리고 당신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뭘 상의하라는 거야? 상의하면 당신이 창업하라고 했을까? 또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 보고하기 바빴을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전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창업 초기라서 쇼핑몰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태산인데 남편은 딸아이 육아에 가사 일에 조금도 협조를 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시어머니 회사에 있을 때도 가사일에 적극적인 남편은 아니었죠. 하루는 딸아이가 열이 올라서 어린이집을 갈 상황이 못 됐어요.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사무실을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라 남편에게 부탁을 했죠. 여보, 오늘 하루만 휴가 내면 안 될까? 수아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가 출근을 꼭 해야 할 상황이라서 당신이 수아 병원에 데리고 다녀와서 하루만 함께 있어줄래? 그러자 남편이 저를 아래위로 훑어보고 한다는 말이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라니? 당신 딸이잖아. 하루 휴가 내고 나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회사를 내가 휴가 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휴가 낼 수 있는 거야? 당신은 회사를 그렇게 다녔냐? 휴가 내고 싶으면 언제든 냈어? 조직생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출근을 해버리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은 뒤에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출근을 하면 딸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퇴근을 하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요. 친정엄마도 충분히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죠. 그렇게 친정엄마에게 수아 문제에 대해 양해를 구한 뒤에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남편은 대안도 없이 친정엄마에게 딸아이를 맡기겠다는 말에 무작정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차더군요. 남편이 날 이해해주지 않는데 제가 왜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저는 그날 육아를 함께 해주지 않은 남편에게 치를 떨면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엄마에게는 이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당분간 수아와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친정엄마는 노발대발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장 따지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겨우 말렸어요. 네가 친딸이라면 너희 시어머니가 그랬겠냐? 며느리니깐 그렇게 방관을 하지.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윤서방은 그게 뭐니? 아이는 혼자 낳았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육아랑 가사일을 아내 일로만 여겨?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하시면서 수아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일단 벌려놓은 일이나 잘해. 사업까지 잘 안 되면 엄마 폭발해버릴 거야. 수아 걱정 말고 네 일이나 잘해내. 알았지 딸? 친정엄마는 그렇게 한숨을 푹 내쉬고서는 저를 적극 도와주셨어요. 저는 벌려놓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이 수아는 엄마가 잘 케어해 주셨어요. 남편이 딸아이 수아가 보고 싶다고 하면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수아를 데려다 주고 또 월요일이 되면 수아를 친정으로 데리고 왔죠. 간간히 평일에도 수아가 보고 싶으면 남편은 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막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남편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친정집으로 데리고 오는 상황이 반복됐죠. 그러다 본의 아니게 남편과 저는 따로 살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저의 자체 제작 패션 쇼핑몰을 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시어머니의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솔직한 게 말하자면 단 1도 관심이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혹시나 시어머니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려오면 일부러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하는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뜬금없이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민영아, 그건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어. 갑자기?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남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우리 부부 이야기했더니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네가 수아 데리고 친정에 갈 만도 하다고 하더라.
와이프가 일하면 남편이 엄청 도와준대. 아이들 케어는 물론이고 집안일도 반 이상은 한다더라고. 미안해. 내가 내 생각만 했더라고. 당신 일하랴, 애 챙기랴 힘들었을 텐데 게다가 우리 엄마 밑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나도 아빠가 처음이니 몰랐을 수밖에.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이해해줘. 이렇게 남편은 지난 날을 반성하고 일하는 저를 이해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렇게 조금씩 남편과 저는 연락을 해가면서 서로 대립됐던 의견들을 조금씩 좁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별거 아닌 별거를 한 지 8개월쯤 지나고 저는 수아와 함께 남편 집으로 들어가겠노라고 했죠.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도 사과였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딸 수아 때문이었어요. 그간 수아가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 작은 운동회를 했는데 수아의 모든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참석을 했더군요. 우리 수아만 아빠 자리가 부재했어요. 그날 수아가 하는 말이 수아만 아빠가 없다. 친구들 다 아빠랑 달리기 하는데 엄마는 왜 아빠랑 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엄마는 내가 미워? 아빠랑 노니까 내가 미워? 생각해보니 수아의 말이 맞더라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딸아이가 누려야 할 아빠와의 추억을 막는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남편 집으로 모든 짐을 챙겨 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데 또 사무실 일이 바쁘다 보니 짐 쌀 여유가 좀처럼 생기질 않더군요. 그러던 중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저는 수아를 남편 집에 맡기고 사무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수아 때문에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하더니 아침에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상당했거든요. 일단 해열제를 먹이고 남편에게 맡기긴 했지만 불안했어요. 우선 사무실에 급한 일을 처리하고 저는 바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아에게 키즈폰을 해주었거든요. 딸, 괜찮아? 이마에 손 짚어봐. 뜨거워? 많이? 그럼 아빠랑 병원 가?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 놓을게. 그랬는데 수아의 목소리가 또랑또랑 하더군요. 열이 떨어졌구나 싶더군요. 수아가 하는 말도 엄마 나 괜찮아. 나 TV 봐야 돼. 전화 끊는다. 바이바이. 하고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아참, 해열제 먹으라고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수아를 불렀어요. 잠깐만! 수아야! 수아야! 엄마 할 말 더 남았어! 수아는 빠이빠이를 했지만 통화 종료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계속 말을 하면 수아가 들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혼자서 계속 말을 이어갔죠. 수아야! 아빠한테 약 달라고 해? 수아 가방 앞주머니에 보면 해열제 있어. 꼭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병원 가서 주사 맞는다? 분명 통화 종료가 안 됐더라고요. 수아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속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렇게 만화 주인공들이 좋을까 생각하고 저는 제 핸드폰의 통화 종류를 누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핸드폰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오더군요. 아, 맞다 아들. 그 자식이 며느리년 잘 처리해둔다 했다. 넌 신경 꺼라. 저는 핸드폰 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실했거든요. 이윽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도 참, 수아 있는 데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수아애 아니야. 말귀 다 알아들어. 제발 말 조심 좀 하세요. 걱정 마, 안 들려. 수아 방금 거실로 나갔잖아. TV 본다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몰라요? 방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다 새어나가죠. 앞으로 조심해요. 엄마랑 나랑만 알아야 할 얘기는 수아 없거나 수아 자고 나면 말하자고요.
순수한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지 엄마한테 전해서 일 그르치면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그럼 어쩌시려고. 그래, 아들 말이 맞네. 알았어. 오늘은 그만하자. 그러고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말하는 며느리녀는 분명 나일 테고 날 처리한다는 그 자식은 대체 누구지? 날 해코지한다는 건데 그럼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온몸에 소름이 꽉 끼쳐서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샘 작업이 있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수화를 부탁했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을 하는데 무서워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집에 왔는데도 부들부들 온몸이 떨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행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소파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누군가가 똑똑똑 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잠결인가 하고 다시 마음을 놓으려는데 또 똑똑똑 하며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아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던 대화 속에 그 얘기가 실현되는 건가 생각하며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현관벨이 있는데 왜 노크를 하지? 참, 우리 집 현관벨이 고장난 걸 아는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공포에 떨었어요. 하필 오늘따라 엄마마저 모임에서 여행을 가셨거든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엄마가 모임에서 여행 간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정말 날 어떻게 하려고 엄마도 없는 날을 잡았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두려워졌어요.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더군요. 저는 현관 모니터를 켜서 계단복들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놀라는 제 목소리에 문 밖에 있는 저 사람이 들을까 봐서요. 저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열어서는 안 되죠.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작은 기척이라도 들릴까 봐서 조심조심했죠. 그런데 밖에 있는 남자가 더 세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똑 똑똑똑똑 수차례나요. 저는 현관에서 살금살금 거실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들었죠. 그리고 112를 막 누르려는데 민영아! 집에 없어? 삼촌이야! 민영아! 문 열어! 삼촌?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러고 보니 목소리가 딱 저의 삼촌 목소리였어요. 그럼 번거지 모자를 쓴 사람이 삼촌이었단 말이야? 삼촌 목소리에 저는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했어요. 삼촌? 삼촌이야? 라고 물어보고 저는 현관 모니터로 삼촌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요. 세상에나 고개를 드니 삼촌 얼굴이 맞더군요. 번거지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고 있었을 때에는 몰랐거든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삼촌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삼촌의 얼굴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삼촌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벨 고장난 거야? 고장이 났으면 빨리빨리 고쳐야지. 왜 불편하게 살고 그래? 벨소리가 안 나서 계속 똑똑거렸잖아. 대체 집안에서 뭐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안 들은 거야? 그러고 보니 엄마가 현관벨 고장이라고 서비스를 부른다 어쩐다 했던 기억이 이제야 나더군요. 아마도 삼촌이 번거지 모자를 눌러 쓰고 오는 바람에 딴 사람인 줄 알고 놀라서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저는 겨우겨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삼촌에게 삼촌, 그런데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삼촌이 갑자기 제 앞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러시더군요. 민영아, 미안하다. 이 삼촌 용서하지 마라. 네 회사 쇼핑몰에 내가 추천한 디자이너 있지? 성진영 말이다. 사실 성진영 내가 너한테 심어놓은 스파이야. 나쁜 짓 하려고 너한테 보낸 거야. 삼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차근차근 삼촌의 말을 생각해봤죠. 제가 패션 쇼핑몰을 창업할 때 삼촌이 저에게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가져오셨더군요. 제가 인재를 구한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잘 아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너랑 성격도 디자인 스타일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할게. 성진영이라는 이 친구 말이야. 나이는 어린데 자체 제작이 가능한 경력직이야. 너랑 잘해봐. 이 친구랑 잘해서 자리 잡아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삼촌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역시 삼촌은 내 마음을 잘 알아. 그렇잖아도 경력직 디자이너 한 명 채용하려고 공고를 낼까 아니면 아름아름 추천을 받아 채용할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역시 우리 삼촌은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프로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에 성진영이라는 친구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펼쳐봤더니 완전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저는 되물었어요. 아니 삼촌, 이런 인재가 큰 물에서 안 놀고 이런 작은 쇼핑몰에 경력직으로 오겠어요? 욕심나면 연봉을 많이 줘. 그럼 되잖아. 하면서 삼촌이 웃었죠. 저는 이력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성진영 디자이너와 만남을 가졌어요. 진영 씨? 난 페이도 많이 못 주는데 나랑 손잡을 수 있겠어요? 아이, 대표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대표님 밑에서 바닥부터 배워서 저도 쇼핑몰 낼 거라니까요. 그래서 대표님과 손잡고 싶다고요. 저는 진영 씨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다 진영 씨랑 나 라이벌 되겠는데? 그리고 저는 진영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더하게 되었어요. 진영 씨 포트폴리오 보니까 디자인이 참 좋던데 그거 나랑 같이 작업할까? 대신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챙겨줄게요. 사실 저는 진영 씨의 포트폴리오를 보자마자 욕심이 났어요.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긴 하나 스케치를 마저 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디자인을 진영 씨가 구현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영 씨에게 제 디자인도 제작을 할 거지만 진영 씨의 포트폴리오 속의 디자인도 제작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한 거죠. 당연히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진영 씨와 저는 저의 디자인과 진영 씨의 디자인을 완성해서 이제 출시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었죠. 그러던 참에 삼촌이 커밍아웃을 한 거죠. 진영 씨 포트폴리오 말이다. 사실은 네 시어머니가 만든 거야. 삼촌의 말을 듣고 순간 저는 놀랐어요. 한참을 생각했지만 삼촌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삼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시어머니 스타일 아는데 아니야. 달라.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게 달라. 시어머니 스타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네 시어머니가 보통 여우니? 네가 눈치챌 걸 미리 알고 평소 하던 자신의 디자인 스타일에서 조금 변형한 거야. 그래야 너를 속이지. 그래야 네가 못 알아보지. 삼촌의 말을 듣고 보니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시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렸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이 질려버려서요. 삼촌이 말을 이어갔어요. 네 시어머니가 너 쇼핑몰 표절 걸리게 하려고 함정을 만든 거야. 성진영 디자이너 작품을 너의 쇼핑몰에서 출시하기 1시간 전 네 시어머니는 같은 디자인의 옷을 출시할 거야.
그리고 후발로 나온 너의 쇼핑몰 디자인이 자신의 회사 디자인에 표절했다고 내몰 거야. 너희 쇼핑몰 망하게 하려고 말이야. 네 시어머니로부터 거액을 받은 성지정 디자이너는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네가 쇼핑몰에 언제 새 상품을 발표할 건지 네 시어머니에게 알려줄 거야. 아무리 쇼핑몰이라도 표절한 게 소문이 퍼지면 타격이 장난 아니야. 평범한 일반 쇼핑몰이야 애초에 도매에서 물건 떼다 쓰는 거니 상관없지만 자체 제작을 내세우는 쇼핑몰은 다르지 않니?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에게 표절이 들통나면 그건 곧바로 나락으로 가는 길이잖아. 너도 나도 그렇게 망한 쇼핑몰들 잘 알고 있잖아. 삼촌의 말을 듣다 보니 저는 궁금해졌어요. 삼촌,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죠? 왜요? 저는 당신의 아들 부인이고 당신의 손녀를 낳은 엄마인데요? 대체 왜요? 그리고 디자이너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저 아래에 있고 시어머니는 모든 디자이너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네가 시어머니 회사를 박차고 나간 뒤에 시어머니 브랜드 매출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아니? 그런데 네 쇼핑몰은 승승장구해 있잖아. 욕심 많은 네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서 부하가침인 거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오만 사람들을 다 발로 밟고 가족에게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인 너라고 관두겠니? 약이 오를 대로 올랐겠지. 원체 물려받은 자산이 많아서 브랜드가 안 된다고 망할 사람은 아니지만 네 시어머니는 모아둔 재산을 잃은 것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자기 밑에 두던 아이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가 창업을 해서 승승장구하는데 네 시어머니 성격상 이해를 못하지. 씨를 말리고 뿌리를 뽑아야 성이 풀리지.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삼촌은 작정을 하고 그간 쌓인 얘기들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네 시어머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어. 타이밍을 본 거야. 네가 네 신랑이랑 화해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을 기다린 거지. 네가 행복해하는 정점에서 표절이라는 디자이너에게 사망 선고와 같은 추악한 꼬리표를 달아서 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생각해봐라. 혼자의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라이벌들을 밟았겠니? 너도 봤지 않니? 회사 직원들 끽소리도 못하게 휘어잡아 버리는 거. 너 하나쯤 이 바닥에서 산채로 매장시키는 건 네 시어머니한테는 시군죽 먹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답답한 제 가슴만 주먹으로 쳐댔어요. 삼촌은 냉장고에 가서 생수를 가져왔어요. 삼촌과 저는 벌컥벌컥 물 한 잔씩 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너랑 윤서방이랑 이혼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너 디자이너로서 나락 보내놓고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수압 뺏고 네 남편과 갈라서게 할 모양이야. 이건 윤서방도 모르고 있어. 그제야 저는 그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말이 다 이해가 갔어요. 저를 처리한다는 말이 이런 거였군요. 저는 삼촌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삼촌은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삼촌을 아빠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삼촌은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시어머니도 용서 못하지만 삼촌도 용서 못해요. 지금 감정으로는 시어머니도 삼촌도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민영아. 성진영 디자이너 너에게 소개한 일을 비롯해 너에게 한 모든 짓들 진심으로 미안하다. 삼촌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 이 얘기만 더 들어다오. 삼촌은 대학 시절부터 네 시어머니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어. 네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어. 삼촌의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수인이라뇨? 이게 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예요?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
삼촌 바보예요? 어떻게 부하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삼촌은 그렇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래도 머리가 좋아 공부를 좀 했더니 대학 문턱을 밟게 되더라. 대학 캠퍼스에서 공주 같은 너의 시어머니를 처음 보고 촌놈이 내가 첫눈에 반해버렸어. 혼자서 네 시어머니를 짝사랑했다. 청바지 한 벌과 잠바 하나로 1년에 버티던 나는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단발머리에 머리띠를 하는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쁘더구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어. 동화 속 공주님의 눈에 들려고 네 시어머니 주변에 얼쩡거렸어.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 내가 네 시어머니의 부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 네 시어머니보다 잘 나가는 여자친구들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꺾어버리고 네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네 시어머니 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렸어. 바로 네 시어머니 결혼 소식이었어. 네 시어머니가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한다더구나. 나를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대. 난 그때 반성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그런데 네 시어머니가 나에게 돈을 주더라. 알다시피 외갓집이 가난하잖아. 외할머니가 삼촌 하나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그런데 네 시어머니가 나에게 목돈을 준다고 하더라. 이번님 말 해주면 꽤 많은 돈을 준다고 말이야. 그 일이 뭐였냐면 남의 디자인을 훔쳐서 네 시어머니를 가져다 주는 거였어. 그 훔친 디자인으로 네 시어머니가 공모전에 합격을 한 거야. 대학생 신분으로 공모전에 입상을 해서 당시에도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 그 공모전 입상이 디자이너로 이름 날릴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었지. 그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버린 거야. 삼촌은 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삼촌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들어드렸죠. 부하 노릇을 잘하니까 네 시어머니가 내 유학비까지 보조해 주더라. 내 입을 평생 막자는 의도겠지. 나는 좋았다. 내 형편에 어떻게 유학을 가니? 네 시어머니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로 나는 외국 땅에 발도 디뎌보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 네 시어머니는 퍼플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고 네 시어머니는 자신의 성공 뒤에 내가 있었노라고 나를 치하하더라. 그런 삶이 나쁘지만은 않았어. 나는 계속 부하 노릇을 해나갈 작정이었어. 그런데 내 조카에게 이러는 건 아니다 싶다. 내가 아무리 부하 짓을 하며 살아도 내 조카에게는 이래선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네가 어떤 아이인데 민영이 네가 나를 잘 챙겨줬잖니. 아빠나 다름없다고 어버이날이며 생일이며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런 조카가 세상에 어디 있니? 그런 조카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다면 난 사람도 아니지. 미안하다 민영아. 삼촌을 용서해다오. 더불어 삼촌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어린 딸 하나를 두었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딸이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아버지인 자신이 어떤 기분이 들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저에게 양심 고백을 해온 거라고 하더군요. 삼촌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라면서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내가 한 달 전부터 증거를 모아두었다.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너의 디자인도 베끼는데 다른 사람의 디자인인들 안 베끼겠니? 시시해서 그렇지 네 시어머니가 표절의 여왕이란 건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사실이야. 삼촌은 시어머니 작업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서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현장을 찍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삼촌을 온전히 자신의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베끼는 걸 삼촌이 지켜봐도 개의치 않고 작업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삼촌을 믿는다는 표현은 동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단 삼촌이 자신에게 도저히 덤빌 생각조차 못하는 자신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까지 굳이 숨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삼촌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한다는 명목으로 작업실을 드나들어도 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설치까지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시어머니가 남의 디자인을 야금야금 베낀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겁없이 다 베낀 줄은 삼촌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나름 들키지 않게 무명의 디자이너 혹은 저처럼 자체 제작 쇼핑몰을 운영하는 디자이너들의 옷을 주로 베낀 거였어요. 삼촌은 시어머니의 탈세 부분도 알고 그에 대한 자료도 빼돌려 놓았더군요. 저는 삼촌이 준 자료를 토대로 서서히 시어머니를 사회적으로 숨통을 끊어놓기 시작했어요. 우선 무명 디자이너의 작품, 그리고 자체 제작 쇼핑몰 디자이너 작품들을 베낀 증거 사진들을 SNS 등을 통해 알려나갔죠. 시어머니의 디자인 자체가 마니아들만 아는 디자이너라 뉴스 사회면에 보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디자이너로서 생명이 끝난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이런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은 한번 신임을 잃으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시어머니 디자인을 추종하는 마니아들은 자기가 남들과는 다른 힙한 디자인, 유니크한 디자인을 입는다는 자부심 때문에 좋아하는 면이 큰데 그게 다 베낀 거였다면 자신들이 이 옷을 입는다는 자신감, 자부심, 그런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단번에 돌아설 수밖에요. 정 떨어질 수밖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매장은 바로 폐업,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도둑맞은 디자이너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렸죠. 디자이너들은 뒤집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난 시어머니 역시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자신이 한 일들이 발각됐냐면서요. 저는 모르는 척 태연하게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면서 능청을 떨었죠. 성질 급한 시어머니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자인 남편에게 이 사태를 막을 길이 없겠냐고 묻더군요. 남편이라고 뾰족한 답을 내진 못했어요. 돈으로 막을 방법 없을까? 얼마라도 내놓을 수 있으니 이 엄마의 명예를 지켜다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지만 남편도 이 일을 쉽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변호사의 말이 디자인을 도용한 값으로 현재 시어머니가 부유하고 있는 빌딩을 팔아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를 졌으면 어떻게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정당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표절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이 살림을 합치는 문제가 조금 미뤄지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도와주는 척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에 감동을 했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면서 고맙다. 내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적 많았지? 그건 미안하다. 하시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러고는 남편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간 거죠. 남편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왜 빈손으로 왔어? 짐은? 저는 남편의 물음에 대한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건 바로 이혼 소장과 고소장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삼촌을 사주해서 일부러 우리 쇼핑몰에 스파이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진영 디자이너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내밀었죠. 그러고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한 얘기를 모두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남편 집에 왔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릎을 꿇고서 저에게 사죄를 했어요. 돈도 날리고 감옥까지 가게 생겼으니까요. 민영이 네가 내 회사에서 나가고 우리 회사가 되는 일이 없었다. 대신 네 쇼핑몰은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화가 나서 그랬다. 질투가 나서 그랬어. 재산도 다 잃었다. 그런데 내가 차가운 감옥까지 가야겠니? 제발 그것만은 막아다오. 디자이너의 명예를 걸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표절은 도둑질이에요. 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디자인계의 질서를 위해선 꼭 그래야 해요. 이게 제가 디자이너로서 해야 할 일이고 내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더니 다시 시어머니는 자신의 발톱을 다시 드러냈어요. 내가 누구냐? 네 딸 할머니야. 네 남편은 내 딸 아빠라고. 그런데 꼭 이래야겠어?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한 방 날렸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녀딸인 엄마인 저에게, 아들의 아내인 저에게 그러셨어요? 남편과 화해하는 행복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당신은 저를 나락을 보낼 계획이었잖아요. 가족을 불행으로 내모는 일이 왜 당신은 되고 전 안 되는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더군요. 삼촌이 만만하다고 저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통쾌하게 한 방을 날리고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수아에겐 미안하지만 그래도 정직한 아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수아가 이해할 나이가 되면 저는 이 모든 걸 말하고 수아의 판단에 맡길 거예요. 이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에 더더욱 매진할 거예요. 펄프 디자이너의 며느리가 아닌, 패션 잡지 기자인 남편의 와이프가 아닌, 오롯이 디자이너 최민영의 이름을 걸고 디자이너의 일을 다 할 거예요. 전 요즘 디자이너로서의 매일매일이 설렌답니다. 참, 저희 삼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니가 삼촌을 찾아갔더군요. 삼촌이 저에게 진실을 다 말한 걸 알았으니까요. 예전처럼 삼촌을 발 아래에 놓고 말을 하더래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삼촌도 참을 이유가 없죠. 삼촌은 시어머니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이제 너도 나이가 있잖니? 나이값 좀 해라. 라고요. 그리고 삼촌은 필리핀으로 떠나셨어요. 필리핀에서 패션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스카우트 당했거든요. 이렇게 그간 마음에 쌓인 얘기를 이렇게 풀어보니 기분이 나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이 기분을 안고 제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제 삶도 모두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